11만 원짜리 군함 한 척 믿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배가 중국에 270척을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물러서게 했습니다. 사실 이 전술은 장점인 주석 시절부터 한국 해군이 비밀리에 준비해온 것이며 그 뿌리는 수백 년 전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남긴 힌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승리를 현실로 만든 것일까요?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다룬 그 극적인 반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저는 베트남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해온 제독, 쩐꾸옥 민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단 하나의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바다는 오직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외부의 원조란 달콤한 독과 같아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며 국가의 주권을 갉아먹는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저의 강철같던 신념이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뿌리부터 흔들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오늘 저는 차가운 의심의 안개를 헤치고 뜨거운 형제의 실체를 마주하기까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기적 같은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함 한 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연대와 신뢰가 어떻게 피어나는지에 대한 저의 고백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성난 파도가 4m 높이로 솟구치며 함선을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함교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레이더 화면은 우리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한 수백 개의 빛점들로 가득 차 섬뜩한 경고음을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최대한의 평정을 유지하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네요. 함교 안의 모든 장병들은 저희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짙은 불안감과 함께 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어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풍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거대한 포식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더군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결의는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에 이 숨막히는 대치가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 저는 국방부의 딱딱한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군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황당한 제안을 듣게 되었지요. 한국이 자신들의 전투함을 단돈 1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에 양도하겠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바다는 피와 땀으로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제 평생의 신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최고사령부의 결정은 저희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기 위한 검증단을 이끌고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냉소적인 시선으로 유명한 국제안보 전문 기자 응호탄 롱이 동행하며 제게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이번 취재의 목표는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 해군기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박민호라는 이름의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창하고 부드러운 베트남어로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의 언어 능력에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아주 잘 짜인 각본의 첫 장면일 것이라는 의심이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것이고 저는 반드시 그 허점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과도한 친절과 한대는 보통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한 전초전과도 같다고 판단했네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그의 정중한 안내를 따랐습니다. 기지의 모든 것이 지나치게 질서정연하다는 인상마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여수함이라 명명된 전투함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박민호 장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선체 곳곳의 상처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지요. 그것은 과거 서해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실제, 교전 중에 생긴 영광의 흉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낡고 오래된 장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전투 경험과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군인들의 정신을 함께 넘겨받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더군요. 그의 꾸밈없는 목소리에는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은 단단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서서 모든 것을 기록하던 응호탄론 기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네요. 기사의 방향을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함정의 가장 깊숙한 내부까지 샅샅이 점검하게 해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브리핑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 측이 제시한 지원 내용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승조원 훈련 프로그램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 가족의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는 믿기 힘든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함정 운용, 설명서와 기술 자료를 베트남어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식 밖의 호의에 대한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민호 장교는 아주 짧지만 그 어떤 긴 설명보다 무거운 한 문장으로 대답하더군요. 그 배로 형제의 바다를 함께 지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형제라는 단어의 무게가 제 가슴을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국의 반대파로부터 암호화된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의 아주 사소한 문구 속에 분명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 즉 우리를 올가맬 꼬리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찾아내라는 엄중한 지시였지요. 우리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워가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계약서와 부속 문서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군사 조항부터 시작해서 법무, 보안 관련 규정까지 단어 하나, 문장 부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숨겨진 함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교육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응호탄론 기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하더군요. 정말 아무런 조건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것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저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과거 태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한 예비역 장교가 조용히 들어왔지요. 그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하며 굳은 살이 깊게 박인 손을 우리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검게 뒤덮었던 역한 기름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123만 명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숫자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생업을 모두 뒤로 한 채 맨손으로 검은 재앙에 맞서 싸웠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군인과 학생은 물론이고 평범한 회사원과 주부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삽과 양동이를 들고 차가운 겨울 바다로 달려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애써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기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잠시 발휘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모든 상황에 일반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애써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옆에서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던 기자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때까지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박민호 장교가 나지막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오직 공동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개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처럼 제 마음에 아주 크고 선명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훈련 기간 동안 저는 그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장 까다롭고 성공하기 힘든 교범에도 잘 나오지 않는 무리한 전술 과제 하나를 제시했지요. 함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파도의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상대에게 가하는 접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고난도 기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의도를 꿰뚫어 본 한국 교관은 뜻밖에도 자신감 넘치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교범에 없는 기술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그들의 위대한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대칭 전술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수십 년간 주변국 모르게 비밀리에 다듬어온 그들만의 비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실제 교전 상황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적함을 비무력으로 제압할 때
사용하는 실전 기동이라며 우리를 최첨단 시뮬레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복잡하고 정교한 기동을 반복해서 숙달하며 온몸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마지못해 합격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제 마음속의 깊은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국의 반대파로부터 도착한 마지막 메시지는 제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날 밤부터 바람이 눈에 띄게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센터에서는 강력한 태풍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로를 바꿔 우리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긴급 경보를 연이어 보내왔습니다. 저는 낮에 훈련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며 낡은 노트 한쪽에 잊지 않기 위해 짧게 메모를 남겼네요. 한미파도 에너지 감쇄. 기동.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지라고 말입니다. 이 한 줄의 메모가 곧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는 기상 경보와 거의 같은 시각. 불법 조업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중국 어선단이 대규모 편대를 이루어 우리 영해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본국에 있는 반대파는 지금 즉시 한국과의 모든 합동 작전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철수하라는 다급한 연락을 보내왔지요. 그들은 한국 해군을 절대로 믿을 수 없으며 이런 악천후 속에서의 무모한 작전은 전력 손실만 가져올 뿐인 명백한 실패로 끝날 것이 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박민호 장교가 제 곁으로 다가와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들을 밀어내는 훈련을 수십 번도 더 반복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고요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여수함에 승선하여 이번 작전의 모든 것을 지휘하겠다고 모든 이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SNS를 통해 조작된 영상과 함께 끔찍한 가짜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네요. 한국 군함이 베트남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한 뒤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응호탄 롱 기자는 즉시 영상의 출처를 추적하며 디지털 조작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흔들림 없는 행동으로 진실을 증명할 테니 당신은 안전한 뭇에서 날카로운 펜으로 진실에 총을 쏘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엔진 출력을 생존 가능한 최저 수준까지 낮추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며 유령처럼 조용히 목표에 접근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는 불필요한 물리적 마찰 없이 조명탄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진로를 차단하는 것에 달려 있었지요. 저는 한국에서 훈련받은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영해이니 즉시 항로를 변경하여 이탈하라는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함선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엔진 출력이 30%까지 급락하는 최악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함교의 모든 승조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네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에서 받았던 수많은 비상 상황, 대처 훈련 목록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실 책임자인 기술사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엔진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훈련받았던 절차에 따라 연료 라인의 에어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거한 뒤 재시동을 시도했지요.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던 22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꺼져가던 엔진이 다시 한번 힘차게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 등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던 식은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에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던 선두, 어선의 속도가 아주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엔진이 멈칫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방의 기회를 엿보던 어선 한 척이 갑자기 항로를 이탈하여 우리 함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두꺼운 비구름 때문에 가시거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최악의 상황이었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나침반의 각도와 속력계의 숫자, 그리고 레이더에 찍힌 작은 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한국에서 제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수없이 반복했던 바로 그 기동. 한미 파도 에너지 감수의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안에 결정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당시 저를 가르쳤던 한국 교관의 침착한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네요. 타이밍은 교관이 피가 나도록 강조했던 그대로 한 호흡을 의도적으로 늦게 그리고 충돌 예상 지점 2칸 앞에서 정확하게 실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충돌 불과 3초 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던 상대 어선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라도 한 듯 방향을 급격하게 꺾으며 스스로 퇴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충돌 각도가 완전히 풀리는 그 극적인 순간 응호탄 롱 기자의 카메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포착했지요. 그 한 척의 무력화는 거대한 연쇄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뒤를 따르던 수백 척의 어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차례차례 뱃머리를 돌려 우리 영해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응호탄롱 기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조작 불가능한 원본 영상과 정확한 영해 좌표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경고 방송 음성 파일 세트를 즉시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긴급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언론의 초기 반응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냉담하기만 하더군요. 그들은 자체적인 교차 검증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보도할 수 없다는 지극히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가 지나고 절망적인 이틀이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국제적인 조작 세력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는 끔찍한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작전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유수의 주요 언론사들이 모든 교차 검증을 마쳤다며 일제히 우리의 작전 성공을 그날의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뒤집은 극적인 반전, 총성 한 발 없이 평화를 지켜낸 베트남과 한국의 영웅들 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전 세계의 뉴스 채널을 화려하게 장식했네요. 그날 이후 저를 그토록 압박하던 본국 반대파의 전화는 2번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항구로 귀환했을 때 부두의 도열한 장병들은 그 어떤 환호성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저는 박민호 장교에게 천천히 다가가 악수 대신 제 모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서류함 깊숙이 넣어두었던 계약서의 첫 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11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이제야 저는 그 숫자가 단순히 거래를 위한 가격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의 상징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배로 형제의 바다를 함께 지켜달라던 박민호 장교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다시금 선명하게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고 그의 약속은 현실이 되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제 옆에서 밤새워 기사를 작성하던 응호탄롱 기자도 나지막이 중얼거리더군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기사의 제목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정부는 모든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한국과의 포괄적인 협력 모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최고사령부에 아주 짧지만 그 어떤 보고서보다 강렬한 한 문장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낡은 군함 한 척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태안의 증언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저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현된 기적일 뿐이라고 애써 치부했던 과거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네요. 그들의 조건 없는 나눔과 연대는 결코 예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깊숙이 뿌리내린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그날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평화박물관에 우리 여수함과 똑같은 크기의 복제 모형이 영구히 전시되었습니다. 개막식 당일 많은 한국의 평범한 가족들이 박물관을 찾아 조용히 전시를 둘러보는 모습을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지요. 한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년이 함께 온 아버지에게 묻는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정말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 베트남을 도와준 것이냐는 순수하고 맑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원래 형제 사이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대화를 듣고 있던 옆에 한 노부부도 잔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안에서 기름을 닦을 때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예외라고 생각하며 의심했던 그들의 모습은 사실 예외가 아닌 그들의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100%의 굳건한 확신이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제 곁에 서 있던 응호탄 롱 기자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우리 둘 다 처음에는 이것을 아주 특별한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기록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 국가의 위대한 일상과 국민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써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 어떤 이견도 없이 조용히 동의를 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한 국제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연합작전이 가장 모범적인 빈무력, 분쟁 해결 사례로 선정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자 한 타국의 대표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요.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미리 준비해 간 계약서, 원문 자료의 복사본을 모든 대표들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에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숨겨져 있었다면 저 자신부터가 그 제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넓은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한 대표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우리를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들도 한국의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모델을 공유하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피력했지요.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찬사에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장 창밖으로는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베트남의 금성온기와 한국의 태극기가 마치 오랜 형제처럼 나란히 펄럭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전 세계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온몸으로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형제애라는 숭고한 가치를 말없이 실천할 줄 아는 진정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거친 태풍과 수백 척의 어선,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었던 추악한 가짜뉴스를 모두 이겨낸 후에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위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라가 다른 나라였다면 분명 어떤 형태로든 교묘한 대가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권을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세상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 박물관에 그 군함의 모형을 영원히 세워두었습니다. 11만 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항구에 짠내 섞인 시원한 바람은 두 나라의 깃발을 차별 없이 함께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형제여, 진심으로 고맙다고. 다음 세대의 바다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만 원짜리 군함 한 척에서 시작된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세대가 걸어온 길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 공장을 세우고 IMF 외환위기 금모으기로 나라를 지켜낸 불굴의 정신, 태안 기름 유출 현장에서 맨손으로 바다를 지켜낸 국민의 힘까지 이런 지혜와 기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총 한 발 없이도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70척을 물러나게 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길을 찾아낸 현명한 한국인의 지혜가 이어진 증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남겨진 기지, 그리고 여러분 세대의 헌신이 지금도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이 세운 작품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